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프라임에서 민법을 담당하는 민희열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어떻게 준비해서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라서 절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붙는다. 네, 민희열 9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붙을 것인지 잠깐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 1차 시험이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는데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하면 붙는 거죠. 이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과락이 없고 과목당 40점 이상이 된다. 그래서 과락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평균 60점 이렇게 되면 붙는다. 2차 시험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객관식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객관식 절대평가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절대평가라는 것을 잊지 말자. 절대평가 이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죠. 우리 개론 점수가 만약에 40점이에요. 그러면 민법을 80점 받으면 합격이잖아요. 합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론이 5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민법 70점을 받으면 되잖아요. 60점을 받았어요. 그럼 개론 60점이면 민법 60점이면 충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80점 이상은 사실 필요 없는 거다. 근데 개론을 40점 받지는 않으니까 50점이라고 본다면 민법은 70점이면 충분하죠. 뭐 60점을 좀 받을 수 있다면 60점만 받아도 돼요. 근데 그 역전은 잘 안 되니까 민법을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는 것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그러시면 2차 시험은 전체 다 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공법이잖아요. 공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요게 80점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을 사실 한 50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공시세법은 평균 두 개 합쳐서 70점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에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고득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잘 확실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에서 70점 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된다. 근데 왜 시험에서는 민계공 이렇게 해놨을까? 이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계공.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는 보통 민계공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개론은 그야말로 부동산 개론이에요. 학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는 좀 달리 경제학, 경영학적 마인드가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죠. 근데 그 법과목의 출발점이 민법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모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민법을 좀 잘 하셔야 다른 법들하고도 연계가 돼서 공부가 잘 돼요. 또 반대이기도 합니다. 다른 과목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민법도 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민법과 다른 과목들을 같이 공부하셔서 내가 올해 1차만 붙고 내년에 2차 붙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민법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민법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2차 과목에서 또 점수를 낼 수 있도록 2차 공부를 하시면 또 민법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절대평가 시험에 있어서는요. 절대평가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60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빈출, 중요 내용에 집중하면 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 되죠. 물론 빈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민법 문제를 잠깐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민법 문제 출제 난이도 모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343이에요. 343이다. 이게 뭐냐면 하급이 30%, 중급이 40%, 그다음에 이제 상급이 30%인데 하급은 사실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금방 아실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요거를 확실하게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공부하고 나서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제 이 중급 문제들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합쳐도 이미 70점이잖아요. 70점. 이미 70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상급 문제를 다 버려버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쉬운 것들 위주로 공부해 가시고, 그렇다고 뭐 상급 30% 이렇게 났지만 이것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좀 나눠져요. 완전히 분석을 해보면요. 항상 시험 문제에서 아무리 책을 다 공부해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공부하면 안 되죠. 여기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면 한 두세 개 정도 이 정도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좀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75점 내지는 80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80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85점 넘어가고 90점 되고 요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제 하다 보면 막 공부가 너무 민법 공부가 너무 사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면 점수가 85점, 90점이 가기도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 아무리 민법이 80점이 넘어가도 합격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제 봐보세요. 개론이 만약에 45점을 받고 민법이 75점을 받으면 합격이잖아요. 평균 60점이 돼서 합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개론이 35점이에요. 근데 민법이 85점이야. 평균 60점이긴 하지만 이건 불합격이잖아요. 불합격. 의미가 없는 거죠. 85점도 의미가 없다. 85점 넘어가고 90점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공부하는데 재미있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놓고 보자면 그냥 80점까지만. 근데 80점은 조금만 공부하면 받을 수 있다. 근데 너무 재미있어서 좀 더 하시다 보면 85점, 90점이 나오기는 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세 개 정도 요건 절대 맞추지 말자. 이런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공부할 양이 너무 늘어나죠. 공부할 양이 늘어나면 이제 전체적인 평가에서 봐보세요. 학개론도 공부해야죠. 2차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고시들하고 달리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에 맞춰서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러면 붙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민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민법을 봐보시는데 민법이요. 크게 보면 정확하게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법이 있죠. 특별법이 있고 이제 민법이 있는데 민법이 일반법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일반법 이렇게 된다. 근데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이에요. 일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 근데 이제 민사특별법은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민사특별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민법의 채권법 중 계약법에서 가면 임대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임대차가 있는데 민사특별법에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근데 이게 특별법으로 있어요. 특별법으로 있는데 주택임대차도 이게 임대차이기 때문에
민법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만 그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알든 모르든 잠깐 설명드리면 좋을 텐데 원래 임대차에서는요.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새 주인한테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내 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으로서 나랑 계약한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임대인이 될 건데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게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등기라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등기를 만약에 두면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내 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주인들이 그걸 협조를 안 해주죠. 그랬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러지 말고 등기 안 하더라도 인도받고 즉 이사 들어가서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으면 주인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특별히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있을 때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이 먼저 적용되지만 그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그 집에 무슨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뭐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 규정이 없어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그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이 있을 때만 그 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근데 이제 민법에는 민법 총칙중 법령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중 계약법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총칙이면 이걸 각칙이라 그래요. 각칙. 잠깐 보시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법은 이걸 총칙 그리고 각칙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이제 각칙에 있는 규정들의 공통된 것들을 뽑아서 총칙에다 따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물권법에서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합의로 해요. 어쨌거나 합의는 계약이죠. 근데 또 우리 채권법에 가면 또 계약이 있어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름은 좀 다르지만 다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각 파트마다 그 합의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건 너무 내용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같은 말을 만약에 법조문에다 쓴다면 복사해서 또 붙이고 막 계속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리면 한꺼번에 법 규정을 두면 그냥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총칙, 거기 총칙에다 규정을 해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법률행위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칙으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물권에 관한 법, 채권에 관한 법 이렇게 되는데 이 채권법에도 마찬가지로 총칙, 각칙이 있는 거예요. 총칙, 각칙이 있는데 이 각칙 중에서 계약법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계약법 가면 또 마찬가지로 총칙, 각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았습니다. 법은 만들 때 총칙, 각칙으로 만드는구나. 네,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출제 비중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중 법령행위 편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그래서 총 합쳐서 40문제가 나오죠. 그중에 이제 이게 100점이 되기 위해서 2.5씩이에요. 한 문제당 2.5가 되죠. 그래서 100점 이렇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은 굳이 100점을 다 받을 필요가 없다. 만점을 8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어려운 것들은 제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 이렇게 가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민법이 모든 법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좀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학습.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근데 이제 민법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 압축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학습이 돼야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법 공부를 하면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법적인 마인드, 법적인 생각, 법적인 사고 이걸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단순 암기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공부할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두셔야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좀 쉽게 이 정리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든 얘기인데 사실 공부는 이해예요. 공부는 이해인데 시험은 암기예요. 암기 안 하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 공부는 또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렇게 써놨죠. 모든 수업 내용을 암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암기를 다 해요? 그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막 예를 들면 막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막 책을 잘잘잘 다 외웠대. 다 뻥이다 뻥.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고요? 근데 공부는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시고 반복하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다. 그 수업 내용을 바로 그냥 한번 듣고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키워드 암기법이라는 것으로 이 반복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암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가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또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반복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암기법.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암기법들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암기법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제 밴드 민법은 민희열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민법은 민희열 이 밴드가 있는데 밴드 맨 처음 질문이 그거예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문장을 완성하자면 뭐냐?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다.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두면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돼요. 문제 푸실 때. 암기법대로 암기를 하고 대입을 하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초반부터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러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때가 10월 말인데 9월, 10월에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히 10월 달에 가서 집중 정리를 해서 이게 내 거가 됐을 때 그때 합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암기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갖지 말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부 방법론 면에서 제가 콩나물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콩나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야 위에 올려놓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이제 콩나물이 싹이 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물 줄 때는요. 이게 콩나물이 이게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자라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한참 주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콩나물이 커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쫙 이렇게 크는 게 아니다. 물을 열심히 주자.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봐보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할 때는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슬로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꾸준히 해야 돼요. 스테디.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슬로우 앤 스테디. 윈스 더 레이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콩나물처럼 어느새 커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요. 조문 판례 학습이에요. 법 공부는 조문 판례의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법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시험에는 갑을 이런 사람이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들고 법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민법 몇 조, 민법 조문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판결을 내는데 이 판결이 판례가 아니고 조문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는데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문을 풀어서 조문을 법원에서 풀어주는 거, 이론적으로 풀어주는 거, 이걸 판례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조문 판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사실은 판례를 강조하는데 조문 없이 판례만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조문에 출발해서 판례 학습을 해가는 것이 우리 민법 시험 공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에서 민법은 조문 판례 사례 공부다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민법 공부는 조문을 출발점으로 하고 그 사례에 조문을 적용하여 사례가 이것입니다. 갑과 을 간의 X 매매 계약 이런 거예요. 이게 사례가 되는데 결론 내린 것이 판례가 된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사례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10문제 이상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10문제를 다 제껴버리면 맞을 게 별로 없죠. 만약에 10문제 이상, 어떤 경우는 15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최대 15문제로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25문제잖아요. 25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25문제 맞춰도 62.5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사례 연습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금방 또 내 거로 돼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판례의 중요성 얘기하는데 이게 뭐 87.5% 이상, 이게 2021년도에는요. 이게 36문제씩이나 판례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판례 문제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문제 정답을 고를 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해서 판례가 어떤 결론을 요구하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판례 문제들을 잘 정리해둬야 된다. 판례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정복인데 사례 문제가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게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화된 문제들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죠. 네, 저는 아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례로 쭉 정리를 해드려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인데 이렇게 해드려요. 갑이 을하고 X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그거를 갑이 병한테 제2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줬대. 이런 것을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프로그램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게 기출문제의 변형이에요.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의 변형이다. 기출문제로 나왔던 게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핵심 요약서 이것을 가지고 올 건데 그게 뭐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정리한 답지다 이렇게 해주는데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온다. 기출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냈던 것인데 중요한 거니까 또 내야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의 변형이다. 기출문제를 잘 알자. 우리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쭉 따라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사실 포기만 안 하면 붙을 수 있거든요.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절대 붙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붙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부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신감, 절대 붙는다. 요 마음을 잃지 말고 가자. 근데 이제 사실 민법 공부가 되게 재밌고 즐겁거든요. 해보면. 이걸 처음부터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10월 달까지 그냥 계속 막 쪼으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고 이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재밌다. 근데 이제 아무리 재밌는 것도 사실 뭐예요? 우리가 요거를 아무리 재밌는 것도 계속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인내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스테디가 나오죠. 스테디. 꾸준히 하셔야 된다. 자기한테 자꾸 뭐래요? 예배를 인정해주고, 야 오늘 뭐한 좀 기분도 꿀꿀한데, 아니면 뭐 좀 컨디션 안 좋은데, 이렇게 자꾸 예배를 인정해 가시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물론 힘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참고 넘기시고, 특히 민계공은 빠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쭉 계속 하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민계공 빠지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민법 공부를 좀 더 해야지 되죠. 민법 공부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또 좀 하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근데 자신감이 넘쳐서 민법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민법은 조금만 하면 그냥 민법이 좀 잘 삐져요. 저는 안 삐지지만 민법이 잘 삐져서 점수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열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잘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상기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강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도 확실하게 제가 줄여드리는 것들을 공부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중간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도 야 마지막에 가면 민열 교수가 다 줄여줄 거야. 이거 공부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절대 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또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T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